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 캐스 선스타인의 결정력 수업.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숏 서머리. 오늘날은 사실을 곡해하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부정선거가 치러졌다거나 간첩이 산불을 냈다는 음모론이 퍼지는 탈진실의 시대다. 그 와중에 벌어지는 교묘한 선전과 선동은 우리의 돈, 시간, 노력을 쉽게 갈취한다. 더욱이 발전된 인공지능이 감쪽 같은 허위 정보를 마구 만들어내며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사며 무엇을 믿느냐 하는 선택을 지식과 소비와 신념의 밑바탕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거나 반대로 성급히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하버드 법학자이자 넛지로 유명한 행동경제학자 캐스 선스타인의 결정력 수업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2차적 결정, 세컨드 오더 디시전스 전략을 가르쳐준다. 바로 몇 가지 표준을 세우거나 큰 결정을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내리거나 무작위 뽑기로 정하는 방법 등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 우리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때때로 인지 편향에 빠지기도 하며 우리의 결정에는 여러 사람이 얽히게 된다. 저자는 단순히 경제학의 비용 편익 분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모두를 세세하게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결정법을 모색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자 차별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청년인지 노인인지 등 일반적인 범주로 구분하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 이렇게 휴리스틱을 따르는 것은 비합리적인가? 휴리스틱은 잘못된 편견과 차별 같은 합리성에 벗어나는 행동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결정하기 힘들 때 이 방법은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휴리스틱은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점심 메뉴 선정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각자 저마다의 합리성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다채롭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옳은 결정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앞두었다면 이 책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보자. 캐스 선스타인의 결정력 수업. 저자 캐스 선스타인. 신중한 전략, 어떻게 결정할지를 결정하기. 인간은 의사결정을 하는 동물로 제시된 행동 방침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선택한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사람들이 즉시 결정하기 훨씬 전에 취하는 단순화 전략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들 중에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에게는 의사결정이 불안과 스트레스, 책임의식을 불러온다.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과 사회기관은 대체로 즉각 결정하려 하지 않는다. 2차적 결정은 처음부터 평범한 의사결정 상황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규칙을 세우는 것도 2차적 결정의 사례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따르기도 한다. 가령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식전에 알코올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판단을 남에게 맡기는 위임도 2차적 전략 중 하나다. 결정과 실수. 이 책의 주된 목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2차적 전략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 어떠한 전략이 가장 좋을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자, 이제 주요 2차적 전략들을 살펴보자. 규칙. 어렵고 반복적인 결정을 앞두었다면 규칙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규칙을 세우면 각 사리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절대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겠어, 고기를 먹지 말아야겠어 등의 규칙으로 결정을 내려보자. 규칙을 세우면 각각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삶이 더욱 단순해지고 즐거워진다. 가정, 추정.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보다는 번복 가능한 가정에 의지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이상적으로는 결정의 부담을 적당하게 경험하는 동시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절대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겠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표준. 규칙은 표준과 자주 대비된다. 고속도로에서 과도하게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고 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90km라는 엄격한 규칙과는 비교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표준을 정한다. 너무 많이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식이다. 루틴. 때로는 루틴을 따르면 결정 부담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통근자는 때때로 다른 길로 가는 편이 더 빠르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경로를 정해 매일 출퇴근한다. 작은 단계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단순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작고도 점진적인 결정을 먼저 내리고서 다른 문제들은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가늠하기가 어렵고 명확하게 비교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사람들은 작고도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여러 번 취한다. 예컨대 제이는 로버트와 결혼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동거를 희기로 결심한다. 뽑기. 선택지가 어렵거나 선택지들이 균형을 이룰 땐 무작위로 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결정을 내리거나 법률 제도에서 배심원단을 결정할 때 추첨을 활용한다. 실제로 추첨제는 선택지들이 서로 뚜렷하게 균형을 이루어 고를 근거를 따지기 어려울 때 사용된다. 위임. 결정 부담을 덜어내는 익숙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다. 가령 결정을 친구에게 맡기거나 이전 정부기관이 시행하던 제도를 선택한다. 휴리스틱.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휴리스틱은 상대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청년인지 노인인지 등 일반적으로 속한 범주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나타나는 인지적 부하나 다른 결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를테면 지방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소속 정당을 바탕으로 한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2차적 결정을 내릴까? 내려야만 할까? 다양한 2차적 전략들 중 어떤 2차적 전략이 좋을까?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엄격한 규칙을 세운다. 가족은 주거 방식의 점진적인 접근법, 매매가 아닌 임대를 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리는 2차적 결정은 잘못될 때가 많다. 실제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때 대체로 더 나은 선택을 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위임이 가장 불행한 선택이 될 때도 있다. 다양한 선택지에 더욱 명확하게 접근한다면 잘못된 2차적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해 한 가지 전략을 택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물어야 할 질문. 어떤 결정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나 어렵게 느껴진다. 그 이유란 바로 특정한 선택이 대단히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큰 결정은 대단히 짜릿하고 강렬하며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만든다. 사람은 무엇을 촉진하거나 극대화하려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는 큰 결정에 앞서 이 질문을 해야 한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극대화하려는 목표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두 가지를 강조해왔다. 첫째는 행복, 둘째는 에우다이모니아다. 행복은 기쁨이라고도 하고 에우다이모니아는 번영이라고도 하며 그 안에 의미를 포함한다. 어떤 경험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을 안기는데 모두 행복과 관련이 있다. 어떤 경험은 목적의식을 일깨우며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믿음과 관련된다. 테니스를 치거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활동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즐거울 수 있다. 타인을 돕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일은 즐거운지 아닌지를 떠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삶이 의미는 충만하지 않지만 기쁨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쁨은 충분하지 않지만 의미는 충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물론 에우다이모니아는 기쁨과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된다. 또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심리적 풍요라는 개념을 탐구했는데, 이는 개인의 선호와 가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포함해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담는다. 기본 발상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대상이 기쁨과 목적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성과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 다채로운 경험을 원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바랄 수도 있다. 사람들의 바람 중에는 기쁘거나 기쁘지 않은 것도 있고 의미가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 중대한 변화는 기쁨을 주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변화를 결심하는 동기는 기쁨과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 풍요일 수 있다. 사람들은 심리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심지어 즐거움 또는 목표를 기꺼이 희생하려 든다.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심리적 풍요에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해 결정을 내린다고 결론지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요소를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길 텐데 이때는 맥락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는 않는다. 타인을 위해 자신의 안정감을 희생할 수도 있다. 결정은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내려진다. 2차적 결정을 포함해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등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 각 결과의 확률을 곱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쁨과 목적, 심리적 풍요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고도 가정해보자. 정보가 부족하면 경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모른다는 문제를 떠나서 위험을 회피하려고도 한다. 이를테면 어떤 선택지가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면 그것을 고를 때 예상되는 가치가 높은지보다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데에 더 큰 가중치를 두며 이런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고 심리적 풍요보다 기쁨을 선호한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선택지에 기적이 일어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도박을 할 수도 있다. 이 장에서 나는 또 다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람들이 기로에 섰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기로에 선 사람들은 한 가지 선택지를 고르면 자신의 선호와 가치,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이해 또한 다른 쪽을 택했을 때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지 않았거나 존 F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지 않은 반사실적 역사에 큰 흥미를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랬다면 역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개인적으로는 슬라이딩 도어즈,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열차에 타느냐 마느냐 하는 선택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에 빗대어 결정의 순간을 가리키는 용어. 이 담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어떤 의미로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선택을 내리며 의사가 아니라 변호사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으로, 미혼이 아니라 결혼을 해 아이들을 키우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운 사례에서는 주인공의 두 가지 인생 버전을 모두 보여주고는 개인의 정체성을 바꿔놓은 선택이 과연 옳은가 하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이스라엘 철학자 울만 마르갈리틀은 큰 결정이 미래의 자신을 대단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정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시면을 뛰어넘는 도약이 필요하다. 인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선택보다는 채택을 하는데 이는 울만 마르갈리트의 설명에 따르면 큰 결정을 뜻한다. 이러한 채택의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다. 이 변화는 과거의 가치와 선호로 정의되는 과거의 자신이 새 가치와 선호로 정의되는 새로운 자신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울만 마르갈리트는 채택하기, 선택하기, 뽑기의 차이를 구분한다. 선택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돈처럼 여겨지는 기대 효용을 어떻게든 최대화한다. 뽑기는 동전 던지기와 유사하여 우리가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상대적 평형 상태에서 결점 부담을 즐기지 않는다면 뽑기를 할 것이다. 언뜻 채택과 뽑기는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개념처럼 보인다. 채택은 큰 선택과 뽑기는 작은 선택과 관련되곤 한다. 선택과 관련한 데이터들은 한 가지 단순하고도 충격적인 결론을 보여준다. 삶에서 거대한 변화를 거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고 현 상태를 고수할 때 후회하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가령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과감하게 행동할 때보다 신중하기로 결정할 때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물론 통계적으로 일반화된 결론을 대입하여 개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큰 결정을 할 때 선택자는 한 인물과 반사실적 인물을 떠올리고 선택하지 않은 길로 반사실적 인물이 향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이 택한 길에 대단히 만족하리라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지어야 할까?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채택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울만 마르갈리트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 안에서 도덕성과 논리, 이성이라는 원칙을 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답을 고려하자면 큰 결정을 내릴 때조차 선택자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후생에 해당 선택이 미칠 영향을 잘 생각해야 한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무엇이 내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는가? 물론 이 질문은 곧바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개인의 후생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기에는 기쁨과 목적이 관계하고 심리적 풍요도 지분이 있다. 어떤 이들은 기쁨과 목적에 집중하고 심리적 풍요에는 비중을 덜 두거나 거의 두지 않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심리적 풍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쁨과 목적은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후생을 희생하며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또한 상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따라 마땅히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후생에 관한 질문은 해야만 하는 옳은 질문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사실 모든 변혁적인 결정에는 타인의 후생과 여러 도덕적 고려사항이 관계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는 데에는 관련된 모든 이의 후생이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또는 기쁨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의 삶의 목적 또는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심리적 풍요도 살펴야 한다. 때로는 선택을 하겠다는 결정이, 거대한 심연을 뛰어넘겠다는 결정이 모든 사안을 고려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더욱 낫게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정말 그럴까? 큰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다. 정치적 신념의 양극화,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어떤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신념은 보통 정보의 영향을 받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결정할까? 우리는 손에서 놓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리라 믿기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놓친 물건이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거라고 믿는다. 흔히 말하듯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 여기서는 당신이 결정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다만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거나 공룡이 오래전에 멸종했다거나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운명의 상대라는 사실을 당신이 믿기로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의지와 신념의 관계는 복잡하다. 그럼에도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 찰나의 순간에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 그것이 결정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신념은 결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믿겠다고 결정한 수학자로 유명하다. 파스칼의 내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의 존재를 두고 득과 실을 따져보자. 두 확률을 따져볼 때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득뿐이고 믿지 않는다 해도 잃을 것이 없다.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 마땅하다. 파스칼의 관점에서는 믿음으로써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 사실 이것이 이 장의 핵심 주제다. 무언가를 믿을 때 이득이 손해보다 많음으로 믿는 것이다. 하지만 파스칼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파스칼의 내기가 현실에서의 인간 심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을 믿기는 쉽지만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믿을 때 어떤 의미에서 이득을 볼 거라는 생각으로 믿기란 쉽지 않다. 실로 파스칼의 논리에 따라 기후변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행동하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논리의 근거에 기후변화가 실제한다고 믿기로 결정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하나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란 것들이 대단히 가변적이다. 몇몇은 제법 비관적이고 또 몇몇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실제로 굉장한 양의 나쁜 소식과 어느 정도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은 2100년까지 섭씨 0.3도에서 4.8도가 될 것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최소 1.5도 상승할 것이다. 상당히 넓은 범위다. 0.3도는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4.8도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후변화가 어떤 유해한 영향을 줄지 우리는 그저 알 수 없다는 관점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발적인 주장은 잠시 접어두겠다. 이번 장의 목표는 두 가지 단순한 질문의 답을 파헤치는 것이다.
첫째, 온난화의 가능성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갱신하는가? 둘째, 기존의 신념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답변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을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가장 중요한 발견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대칭적 갱신을 보인다. 즉, 이들은 기후변화의 폭이 기존의 생각만큼 심각하지 않을 거라는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에 자신의 신념을 바꾼다. 2. 기후변화를 인간이 자초했다는데 의구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국제협약에 시큰둥한 사람들은 상반된 비대칭성을 보인다. 다시 말해, 이들은 기후변화의 폭이 기존의 생각보다 클 것이라는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보다 심지어 기존의 예측에 못 미칠 정도로 폭이 작을 거라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에 더욱 크게 반응해 자신의 신념을 바꾼다. 3. 기후변화에 대해 중립적인 신념을 지닌 사람들은 비대칭성을 보이지 않는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모두 큰 폭으로 동등하게 이들의 신념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신념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다른 연구와도 분명한 연관성을 보인다. 정치적 사안에서 양쪽 견해가 모두 담긴 균형적인 정보를 접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상반되는 정보는 무시할 때가 많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편향 동화, 바이아스드 어시밀레이션.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에 믿었던 바와 가장 일치하는 정보를 신뢰하기로 결정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생각이 포함된 균형 잡힌 의견을 접하면 양극화될 확률이 크다. 한편 개인의 가능성을 예측할 때는 보통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이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사전에 어떠한 신념을 가졌는지와 무관하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효과, 굿뉴스, 배드뉴스 이펙트다.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이 말을 믿을 것인가? 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말을 믿겠는가? 이번에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못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보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반갑지 않은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을 더욱 신뢰한다. 이러한 현상은 널리 퍼져 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예상보다 수명이 짧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했을 때보다 더욱 오래 살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을 때 자신의 기존 신념을 갱신할 공산이 크다. 사람들은 좋은 소식에 신념을 갱신하는 모습을 더욱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을 접했을 때보다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기후변화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 기후변화가 더 심각하다는 정보로서 본질적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보다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 기후변화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정보로 기존의 신념과 일치한다. 을 훨씬 잘 받아들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좋은 소식은 자신에 대한 좋은 소식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나쁜 소식은 자신에 대한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후변화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후변화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데이터는 그리 놀랍지 않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기후변화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보다 예상치 못한 나쁜 소식을 훨씬 더 받아들인다. 가장 좋은 설명이 무엇이든 이러한 비대칭적 갱신이 만연하고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증거이자 우리의 동기와 기존 신념이 생각을 언제 어떻게 바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나쁜 소식을 특별히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 정치, 법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신념을 고착화하고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지 설명해준다. 알고리즘은 더 공정하고 현명한가? 오늘날 사람들은 2차적 결정 전략으로 점점 더 알고리즘에게 결정을 맡기고 있다. 예컨대 의사가 흉통이 있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고용주가 어떤 직원을 고용할지, 고객이 어떤 차를 구매해야 할지,
최근에 이혼한 여성이 누구와 데이트를 해야 할지 결정할 때를 생각해보자. 정말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게 나을까? 알고리즘은 편향되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편향되었을까? 나는 여기서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을 크게 지지하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는 인지 편향의 폐해를 알고리즘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이 예측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과 동기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미래의 상황이 어떠할지 얼마간 예측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 맥락에서 사람보다 더 나은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으로 결정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결국 여러 영역에서 알고리즘을 참고하거나 더 나아가 알고리즘의 결정을 맡길 때 정확도가 몹시 높아진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주장이 아니다. 행동과학 분야에서 여러 연구가 통계적 예측이 임상적 예측을 능가할 때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한 가지 원인이 임상적 예측을 하는 사람의 인지 편향이다. 알고리즘은 통계적 예측의 현대 버전이며 이것은 편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컴퓨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기반 루틴에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정확한 지침이 나열된 목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수감과 보석, 심장마비. 미결구금 중인 형사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판사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조사한 연구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컴퓨터 과학자 존 클라인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알고리즘과 판사들의 판단 능력을 비교하며 특히나 예측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피고인을 석방하느냐 마느냐는 대단히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다. 피고인을 투옥한다면 한 인간의 삶이 망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고인이 풀려난다면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폭행이나 강간, 살해를 당하는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미국의 몇몇 관할권에서 구속 전 피고인을 석방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도주할 위험이 있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에 달렸다. 때문에 판사들은 예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고인이 관할구역을 벗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다른 관할구역에서 해당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중요하며 이 역시 예측 문제다.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도주 위험과 범죄 가능성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밝혀졌기에 첫 번째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두 번째 가능성 또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클라인버버와 그의 동료들은 보석 심리 때 판사에게 주어지는 과거 범죄 기록과 현재의 위법 행위라는 데이터를 동일하게 입력한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이 연구진의 핵심 결론은 아래와 같다. 중요한 모든 측면에서 알고리즘이 진짜 판사들보다 더욱 나은 판단을 한다. 1.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구금률을 동일하게 인간 판사가 판결할 때와 같게 유지하는 동시에 범죄율은 24.7%까지 낮출 수 있다. 또는 알고리즘으로 현재의 범죄율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수감률은 무려 41.9%나 낮아진다. 즉, 판사가 판단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활용했을 때 단 한 명의 추가 수감자 없이도 수천 건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는 범죄율을 높이지 않고도 수천 명이 미결구금 중에 석방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면 범죄율 감소와 구금률 감소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분명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내릴 수 있다. 2. 판사들은 알고리즘이 특히나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수많은 사람들, 관할구역에서 벗어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판사들은 알고리즘이 가장 위험한 상위 1%에 속한다고 판단한 피고인 가운데 48.5%를 풀어준다. 이렇게 풀려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56.3%에 이른다. 이들이 재구속될 가능성은 62.7%다. 판사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 3. 유독 엄격한 판사들은 특히나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데 이러한 엄격함은 가장 위험한 피고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엄격하다. 만약 가장 위험한 인물들만 골라 엄중하게 판결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위험 인물을 수감시키는 동시에 범죄 감소율은 75.8% 높일 수 있다. 또는 현재의 범죄 감소율을 유지하면서 수감률을 지금의 48.2%로 낮출 수 있다. 알고리즘이 판사보다 더욱 나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특히나 흥미롭다.
3번의 경우에서 드러나듯 판사는 최고 위험군에 속하는 피고인을 판결할 때 그리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되는 한 가지 편향이 눈에 띈다. 바로 현재 범죄 편향, 즉 재범 위험에 따른 판단이 아닌 현재 저지른 범죄의 위험도에 따라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편향이다. 물론 여기서는 판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편향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유사한 편향에 사로잡힌다면 실제로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 알고리즘에게 결정을 맡기는 데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클라인버그와 그의 동료들은 현재 범죄 편향을 단 2문장으로 짧게 분석했지만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판사들은 2가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첫째로, 경범죄를 저질러서 현재 혐의가 비교적 가벼우면 판사들은 상당히 위험한 피고인들을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처럼 생각한다. 둘째로, 현재 혐의가 특히나 심각하면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대한다. 알고리즘은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 현재의 혐의에 적절한 중요도를 부여한다. 피고인의 배경과 관련한 다른 여러 특징을 고려하여 현재의 혐의를 판단할 뿐 이에 더욱 큰 비중을 두지도 더 가볍게 여기지도 않는다. 판사들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피고인들 다수를 석방하는 이유는 대체로 대단히 심각하지 않은 현재의 혐의에 치중한 탓이다. 보석 판결 연구에 이어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다.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는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결정할까? 이 사안에서도 의사들은 예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의사들은 여러 검사를 진행하지만 유의미한 무언가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 결과 큰 비용만 낭비한다. 실제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앓았던 많은 환자를 알고리즘은 정확하게도 고위험군으로 예측했지만 의사들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연구의 핵심 결과는 보석 판결 연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알고리즘에 비해 의사가 실수를 더 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석 판결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지 편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사들은 흉통과 같이 크게 두드러지는 증상을 과도하게 크게 인식한다. 물론 흉통이 정말로 심장마비의 증상일 수 있다. 문제는 의사들이 필요 이상으로 해당 증상에 비중을 싣는다는 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고리즘은 비교적 적절한 중요도를 인식한다. 여기에 현재 증상 편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또한 의사는 인구 통계적 요소를 너무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이를 인구 통계적 편향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의사들은 고령의 환자들을 실제 위험도에 비해 지나치게 검사한다. 의사가 어떤 환자를 검사할지 결정을 알고리즘에 맡긴다면 이러한 편향을 피하고 돈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결정권을 스스로 쥐어라.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결코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기를 원치 않는다. 강제는 눈에 보이지만 조종은 보이지 않는다. 조종을 당하면 소름 끼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존중받기를 기대하지만 조종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위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는 알고리즘에 속는다면 점차 그렇게 되겠지만 모멸감을 느낀다. 전 세계에서 규제기관들은 사기와 기만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한다. 두 용어는 문자 그 자체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된다. 법은 물론 일상 언어에서 사기는 보통 어떠한 이득을 노린 거짓말과 잘못된 사실 전달을 뜻한다. 기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믿게 하려는 말이나 행동이다. 조종, 매니퓰레이션은 이 두 가지와 다르고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좀 더 넓은 개념이다. 3배로 인상된 가격으로 매년 구독이 자동갱신됩니다 라는 체크박스가 미리 체크되어 있다면 사기는 아닐 수 있고 기만당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지만 조종을 했다고는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온라인상의 다크 패턴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선택을 바꿔 돈을 벌려는 다양한 조종 전략을 일컫는다. 다크 패턴 중에는 우리를 대신해 2차적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있다. 실로 이것이 다크 패턴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사전에 어떠한 칸에 체크가 되어 있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의 자동 등록, 상품의 자동 구매, 숨은 특성이나 중요한 이용 약관, 낮은 에너지 효율, 연체료, 초과 사용료 등을 작은 글자로 제시하는 전략이 모두 다크 패턴이다. 다크 패턴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망치기도 하며 일종의 절도라고 볼 수 있다. 나는 결정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조종당하지 않을 권리를 살펴볼 예정이다. 민간 행위자와 정부에 반하는 우리의 도덕적 권리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보겠지만 거짓, 조종, 강제는 공통점이 많다.
세 가지 모두 결정의 자율성을 앗아가고 자율성을 박탈함으로 부당하다. 조종당하지 않을 권리의 근간은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조종은 주체성을 발휘하려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부분 용납되지 않는다. 조종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자를 유도하는 데 성공할 때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종당하지 않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이 권리는 결정의 자율성이라는 원칙에서 비롯하며 개인은 민간 및 공공기관 모두에 대항할 수도 있다.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조종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현대에는 조종당하지 않을 권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의 캠페인을 보자. 캠페인에 기부한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빼곡하게 채워진 작은 글자들 사이에서 매월 정기기부라는 칸에 미리 체크 표시가 된 양식을 마주했다. 그해 6월 해당 캠페인은 돈 폭탄이라는 비스턴 전략을 사용해 트럼프의 생일에 추가 기부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9월에는 사전 체크된 매월 정기기부 문구를 매주 정기기부로 변경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정기기부 칸을 전보다 눈에 띄지 않게 만들고 바른 문구들 아래로 옮겼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고 기부금이 급증했지만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은 결제로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면서 추가 인출 수수료를 내는 일이 벌어졌고 사람들은 정기 결제를 막기 위해 카드를 취소하기도 했다. 한 계산에 따르면 다크 디폴트라고 부르는 이 전략으로 기부금 수입이 4,200만 달러 증가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기부자들은 여기서 학습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다만 사전 체크된 상자들은 그 자체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로 대단히 명민한 아이디어일 수 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의 기본 설정 또한 사전 체크된 상자들과 비슷하게 기능한다. 넷플릭스나 애플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구독 설정을 자동으로 갱신하겠다고 명확하게 공지한다 해도 법이 개입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사람들이 특정 약관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받지 못할 때, 그리고 선택권이 있었다면 동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약관일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적극 동의하지 않는 약관으로 과금하는 일은 금지되어야 하고, 의사를 물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약관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동의하지 않을 약관을 집어넣는 행위는 다크 패턴의 가장 어두운 면이며 절도나 다름없다. 이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이 이야기의 저변에 자리한 원칙은 결정의 자율성이며, 다시 말해 숨은 요금과 비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은 이러한 요금과 비용을 엄중하게 비판해야 한다. 한 가지 사례로 미국 운수부는 미국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사에 지시를 내려 항공권을 광고할 때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웹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게 했다. 소비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격이 숨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이 대단히 효과적이며 덕분에 고객이 큰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반면 조종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더라도 절도라고 하기는 어려운 다크 패턴도 있고 이는 보통 법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가령 사람들에게 반복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이 책을 사고 싶지 않습니까? 상품의 재고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짓이 아닌 이야기를 전하거나 초조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두는 전략. 2시간 후에는 사라집니다. 이 그렇다. 이러한 행위는 절도로 보기가 더욱 어렵고 법적 개입을 정당화하기도 훨씬 까다롭다. 조종을 금지할지 말지 고려할 때는 가장 심각한 사례를 기준으로 규제의 범주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거짓말은 위법이 아니지만 명예훼손과 위증, 허위 광고는 위법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보자. 거짓말이 금지되는 상황은 심각한 피해를 입힐 때와 거짓말이 일종의 절도로 간주될 때다. 그런 거짓말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약화하며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간다. 조종하려는 행위도 때때로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바로 이때 법이 대처해야 한다.